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주범된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요구 본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런 걸 특히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뉴스에는 개업공개사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에도 올해 시험에도 나왔는데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장롱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고요. 올해 시험에도 나왔는데 저같이 지금 저는 자격증을 2번 땄는데요. 10회, 14회 2번 땄는데 저는 지금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격증만 따가지고. 그러면 만약 제가 명함에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렇게 3개 다니면 법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중개보조원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3개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저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취직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했는데 자격증은 땄다고요?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3개 다니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고 등록을 한 자를 또 올해 시험에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자도 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해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공인중개사 중에 공인중개사에 속한다. 맞다고요.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자격 취득하고 그냥 장롱면허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인중개사고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요. 개업을 한 사람도 있다고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5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는 11만 8천여 명이고요. 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업했다가 그만두면 또 줄어드는 거고 또 공인중개사 숫자도 정확하지 않는 게 죽어버리면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시험에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냐, 개업공개사가 몇 명이냐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고요. 이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연루된 게 1322건인데 이 중에서 431명이 이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으로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431명이면 11만 8천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는 0.3%밖에 안 된다고요. 또 이 중에서도 그 공인중개사보다는 보조원이 훨씬 많다. 여기서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공인중개사는. 보조원이 훨씬 더 사기에 연루 많이 됐다. 소속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는데 돈만 많이 벌려면 어떻게 보면 자격증 없이 그냥 취직해가지고 한 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영원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게 뉴스에 전세 사기 주범이 된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주범은 딱 서울에서 한 건만 주범으로 기소됐습니다. 나머지는 공범, 방조범 정도로 종범 정도로 기소됐습니다. 주범은 딱 1명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뉴스에는 주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범된 공인중개사 서울에 딱 한 건 있는데 그거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집책을 따로 두고 이러면 우리 범죄단체 조직하면 조직원들 있잖아요. 그 조직원들 두고 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굉장히 무거워요. 형벌이. 그래서 개업공개사 딱 1명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된 건이 있기는 합니다. 딱 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는 지금 경향신문에 지금 올해 6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요.
여러분들이 교재는 지금 78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78페이지 위에. 자, 그 다음에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들 공인중개사가 적극 가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인천 일대 아파트 모두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전세 사기 피해자 B씨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저당을 불안해하니 공인중개사가 문제된 적이 없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뭘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확인 설명서나 이제 개업 공개사들이 적어주면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모든 건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적어줘 버리면 진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런 말은 안 해야 돼요. 노력해 보겠다,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 말만 들으면 확실하다 이런 말 했으면, 그걸 말로만 했으면 나중에 입증을 못하면 문제가 좀 덜한데, 만약에 문서로 적어줘 버리면 지금 이거는 책임지겠다고 말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적어줬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래버리면 판사가 볼 때 헷갈린다고 나는 그런 말 들었다, 한 사람은 없다 하면 확실한 증거 없으면은 유죄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1년 동안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한테 돈 갚을 때는 통장으로 갚아야 되고요. 돈 빌릴 때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그냥 현금으로 받아버리면 나중에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뉴스에 나왔더라고. 뭐 그 연예인 어머니가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돈 3천만 원을 갚았는데 빌렸다가 받은 사람은 나 안 갚았다, 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줬으면 돈 준 사람이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 산속에서 줬는데 아무도 못 받는데요 이러면, 그럼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자. 받은 사람이 받은 적 없다 이러면 산속에 갔다는 걸 입증하고 준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줄 때는 항상 통장으로 갚아가지고 증거를 남겨둬야 된다고. 그럼 통장으로 송금 받았으면 그 돈 빌린 게 입증되겠어 안 되겠어? 차용증도 없고 그냥 입금 1억 입금 받은 거 있어요. 그거 나중에 갚아라고 요구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있다고요? 내가 종이를 붙였어요?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안 붙였으면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판례는 못 받는다고 나왔어요. 1억 받은 사람이 내가 빌렸다 인정하면 되는데 나 빌린 적 없다, 그냥 쓰라고, 사랑한다고 쓰라고 주서 그냥 받았다. 차용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돈만 받으면 그 돈이 무슨 돈이 빌린 건지 그냥 공짜로 증여라고 하잖아요. 그냥 준 건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자로 그러니까 무수의 세상을 알고 보면, 그러면 뭐 꼭 차용증을 갖다가 뭐 종이로 받아야 된다기보다 문서로 카카오톡이나 돈 빌려주고 나면 안 주잖아요. 빌려주기 전에 어디다 쓸 건지, 얼마 필요한지, 이자 얼마 줄 건지 이런 걸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걸로 주고 받아야 돼요. 그냥 돈만 입금시켜버리면 못 받아요 나중에. 받은 사람이, 빌린 사람이 나 빌렸습니다, 나중에 갚겠습니다 하면 뭐 그래도 돈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돈 없으면 받기 힘들죠. 또 재산 없으면.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돈만 입금시킨 영수증만 가지고는 돈 못 받는다고요. 반드시 사용 목적 이런 것도 적어야 돼. 뭐 어머니 병원비 하겠다 이러면 병원비로 하겠다,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도 돼. 왜냐, 병원비로 쓴다 해놓고 병원비로 안 쓰고 다른 데 썼으면 그게 사기예요. 사기라는 건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번 속여야 된다고요. 근데 진짜 사기꾼들은 사기로 처벌 안 받는 게, 돈을 빌려놓고 안 갚으려고 빌려놓고도 처음에 2-3번은 이자를 많이 줘요. 저도 그렇게 당해봤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가니까 저 사기당했는데 하니까, 사기친 사람은 저보고 저 부동산 압박사에 사기친 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해달라고 해서 돈 주가지고 받아가지고 투자했는데 지금 실패해가지고 제가 못 갚은 걸 뿐입니다. 그럼 투자했다고 하면 뭐예요? 투자는 투자자 책임이죠. 저는 그 대신에 차용증이 있었어요. 어디다 쓰겠다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나마 뭐 조금 낫긴 했는데, 결국 저도 나중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10개월 지나면 이자 3천만 원 준다 하더라고. 6천만 원 빌려주면. 판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10개월 만에 이자 3천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거 안 이상했어요. 저보고 묻더라고. 예, 안 이상했는데요 이러니까 결국 무죄 나오더라고 그 상대방은. 그래가지고 받기 힘들겠죠 무죄 나오면. 자, 어쨌든
자신이 책임지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을 하면 내가 모든 거 책임지겠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문서로 적어주는 건 더더군다나 안 해야 되고 요즘은 말로만 하더라도 바로 녹음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중개업을 하면 휴대폰을 2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저는 휴대폰 여러 개 있는 사람을 옛날에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중개업 하려면 따로 업무용 핸드폰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녹음하도록 해야 돼요. 모든 내용은. 그 나중에 나한테 유리한 점거만 채택하면 되잖아요. 불리한 건 없애버리고요. 또 모든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말조심을 하면 되잖아요. 욕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욕해도 그냥 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 잘못을 유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상대방 동의 안 받고 그 휴대폰 대화하는 거 녹음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다.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최근에 판례가 나왔더라고. 보험회사에서 팀장하고 그 계약자 손님하고 대화하는 걸 팀원이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유포를 했나 봐요. 뭐 고소를 했는지 했나 봐요. 그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기소됐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부인이 그 남편하고 상간녀하고 통화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혼소송 청구했는데 그 남편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예, 근데 부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어, 오히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 피운 사람은 무죄고, 지금은 물론 바람 피워도 뭐 형사상으로는 유죄가 안 되잖아요, 간통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은 해야 돼요, 간통을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남편하고 그 상간녀하고 대화하는 걸 녹음할 게 아니라 먼저 상간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바람 피웠습니까? 물어보면 짜증나 죽겠다. 나도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자꾸 찾아오겠냐. 오히려 이렇게가 다 실토해요, 요즘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바람 피워서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큰 소리 진다고요. 그런 거 녹음해서 제출하면 된다고요. 예, 대화자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예, 제3자만 통화하는 거 녹음하면 안 되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소에 취직해가지고 사장님하고 손님하고 뭐 땀객서 적고 불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은 보통 녹음을 해요. 녹음하면서 사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내 목소리 한번 들어가면 된다고요. 내 목소리가 하나도 없으면 제3자 통화만 녹음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뭐 커피 차 뭐 드실래요? 이런 거 내 목소리 들어가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만두면 사장님들이 월급 잘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녹음해놓은 거 문자 보내면 돼. 사장님 이게 저한테 녹음돼 있는데 이거 삭제해야 되겠죠? 하면서 그냥 보내면 된다고요. 월급 안 주면. 그 뭐 녹음돼 있는 거 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뭐 삭제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내는 거 그게 그 자체가 뭐 불법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B씨는 근저당이 있어 위험한 것 아니냐고 묻자 임대인이 돈도 많고 부자인데 이자도 밀린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별도의 서류까지 써줬다. 미친 사람이죠. 이게 이렇게 서류 써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다 떼먹고 내 재산 하나도 없이 도망가면 몰라도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돈 없이 도망다니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써주지 마시고요.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뭐 밀린 적도 없다. 이런 거는 뭐 이때까지 밀린 적 없어도 앞으로 밀릴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돼 있으면 예를 들면 전세금 받아가지고 다 말소하겠다, 다 갚겠다 이렇게 하면 그 말만 믿어도 안 된다고. 같이 은행에 가서 갚고 그 감액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근저당이 1억 돼 있는데 5천만 원 갚았으면 5천만 원 감액 등기를 안 하면 소위 감액 등기라고 하거든요. 등기법에서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게 안 해버리면 근저당이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 갚았다 하더라도 다시 나중에 5천만 원 대출해버리면 또 그게 순위가 선순위로 돼요. 왜냐면 근저당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적 거래에 일어나는 게 근저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액 등기를 해가지고 아예 채권 채무 금액을 줄여야 된다고. 1억에서 5천만 원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 주인이 나 이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거 다 갚겠다 대출 말만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 개업공개사한테도 확실하게 이거 갚는데 따라가자 은행까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경찰은 일당 51명 중 18명에게 국내 전세 사기 사건으로 처음으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범죄단체 조직하면 조직원 두고 이렇게 하면은 무겁게 처벌받는다 했죠. 그냥 일반 형법보다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모집책 뒀다고 아예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매매가가 2억인데 모집책도 가지고 2억 2천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 구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주고 데리고 온 사람 모집책에게 또 그 모집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는 날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바지 사장한테 빌라왕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는 모르고 이제 2년 동안 살고 있다가 2년 살고 나서 나가려고 주인한테 전화하니까 나 집 팔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새 집 주인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는 거 새 집 주인 전화하니까 아, 난 다른 세입자한테 받아야 내주지. 지금 돈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집 주인이 집 팔려면 세입자 동의 받아야 될 필요 없죠. 지금까지는. 세입자 있어도 집 팔면 돼요. 그럼 세입자 있어도 집을 팔면 어떻게 돼? 그 세입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는, 집주인의 지위는 승계됩니다. 산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그럼 산 사람이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고요? 근데 산 사람이 내줘야 되는데 바지 사장이어가지고 돈 한 푼도 없고 아까 빌라왕처럼 돈 하나도 없으면 못 내주잖아요. 못 내주니까 이제 지금 전세 사기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왜냐면 신축 빌라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호갱, 제가 보기 쉬운 건 호갱노노, 지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호갱노노라고 있습니다. 호갱노노. 호갱노노 여기 보면 시세 6개월간 시세 실거래 가격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신축 빌라 같은 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라고 치면 안심전세, 지금 안심전세, 전세 사기 이렇게 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앱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안심전세 앱을 깔면 거기에 대해서 뭐 위험한 사항이 다 나옵니다. 다는 나오는 게 아닌데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전세 앱을 보든지 호갱노노 또는 그 다음에 밸류 맵 휴대폰 못 쓰세요. 한번 이거 그 플레이스토어에 지금 검색해 보세요. 밸류 맵, 밸류라는 게 가치 이런 말이죠. 맵이 지도입니다. 요거 밸류 맵 이거 어플 다운받으면 건물 그게 언제 최종 언제 거래됐는지 시세가 얼마인지 저도 이거 우리 학원 건물도 조회해 봤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거래된 적은 없더라고요. 이 밸류 맵에 들어가면 밸류 맵은 맵이니까 지도잖아요. 지도로 나온다고 지나가면서 그 지금 길가에 있는 집 건물 언제 마지막에 거래됐는지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게 밸류 맵에 보면 나온다고요. 호갱노노는 주로 아파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호갱노노는 최근 6개월간 시세, 실거래 가격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제가 신문 같은 데서 봤는데 양평 땅 주인 직접 매매 해가지고 주인 핸드폰 번호 적혀져 있고 공시지가보다 싸게 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개별 공시지가인데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는 그 시군구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요. 더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요. 왜냐면 세금 받는 거니까 더 올려주면 나 세금 많이 내고 싶다. 왜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 낮냐? 더 높여달라면 좋다. 예, 오케이 하고 바로 올려준다고요. 그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한 5년 동안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를. 그래버리면은 시세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판다. 개별 공시지가, 시세보다 싸게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보다 싸게 판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개별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으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사면 난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지금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지금 세법에서도 나중에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우리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한 3,500만 필지 정도 됩니다. 필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한 필지죠. 그래서 필지라는 게 하나의 지번 1번지, 2번지 이게 필지입니다. 1번지, 2번지는 각 동별로 1번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 1동, 2동, 3동, 4동 뭐 이런 거 서울에도 보면 그런 게 뭐 몇 동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12동, 심지어 뭐 안양이 12동인가 막 이렇게까지 있더라고. 이런 경우는 안양 1동, 2동, 2동, 3동 다 합해서 1번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 1동, 2동 이거는 행정 편의상 분류한 거지 법정동은 아니에요. 법정동은 안양동 하나예요. 그 법정동에
같은 집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어요. 여러 개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행정동이 하나의 법정동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본 같은 데는 법정동은 삼본동이에요. 근데 행정동은 삼본동 안에 여러 개로 나눠진다고 인구에 따라서 행정 편의상 인구 3만 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행정동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필지라는 게 뭐냐면 법률적 개념이죠. 등록단위입니다. 등록단위. 1번지. 만약에 예를 들면 땅이 있으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면 이게 4번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이게 한 필지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필지를 쪼개가지고 팔아먹으려면 4번지에서 4의 1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분필이라고 그래요. 필지를 나눠야 돼요. 팔아먹으려면. 문제는 이제 기획부동산 이런 데서 사기치는 게 임야 같은 거 이런 거는 필지를 쪼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이 살라고 하면 그냥 저도 기획부동산도 가서 강의도 해보고 했는데요. 기획부동산 같은 데는 만약에 4번지가 있으면 이게 분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돈 되는 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몇 분의 몇 해가지고 지분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치보세요. 한번 청계산 기획부동산 한번 치보세요. 우리 서울에 있는 청계산 기획부동산 지금 한번 네이버나 다음에 치보세요. 청계산 기획부동산 이렇게 치면 치봐요 빨리 네이버나. 이게 청계산 기획부동산 몇 명이 샀는지 한번 치보세요. 몇 명이 공유했다고 돼 있어요? 청계산 기획부동산 치면 아마 3,000명이나 5,000명 안 나와요. 청계산 기획부동산 치니까 몇 명이 샀는지. 4,800명?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필지에 4,800, 소유자가 4,80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사는 거는 쉬운데 나중에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4,800명 다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사기죠. 법적으로는 뭐 만약에 5,000명이라고 잡고요. 내 지분만 팔려면 다른 사람 동의 안 받고 내 지분은 팔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공유물 전체를 팔려면은 다 동의받아야 되죠. 근데 그 지분만 누가 사겠냐고. 그 지분 사봐야 쓸데도 없잖아요. 뭐 건물 짓고 하려면 다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사는 거는 뭐 부부 공동명의로 사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3명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문제가 돼요. 3명 이상 되면 그 동의받기 쉽잖아요. 100% 동의받아야 되니까 공유물 전체를 내가 가려면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지만 사기꾼도 너무 많네요. 사기꾼들 많아요. 사기꾼들 진짜 많아요. 이제 이게 법을 알면 무서워요. 그래서 법 모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게 알고 나면 물론 이게 다 사기꾼은 아닌데 사기당한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 4,800명 그 사기 거의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청계산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 지금 판대가 이수봉이라고 알죠. 이수봉. 그 이수봉은 아마 그 정여창 선생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살인파 그 정여창이 2번 목숨을 살렸다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이수봉이에요. 목숨 숫자잖아요. 목숨을 2번 살렸다고 산속에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 청계산이 완전히 시골 산꼭대기잖아요. 지금 여기 사대문 안마 서울이니까 그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2번 살렸다 해서 이수봉이에요. 이수봉 있죠, 청계산? 예, 지금 청계산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최고 등산복 비싼 옷 입고 산행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꼭 물론 합격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합격 못 하더라도 이게 사기라도 안 당하려면은 좀 공부는 해야 된다고 최소한 한 1년만 공부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억 이익이 생긴다고 이건 굳이 합격을 못 하더라도 내 재산을 지키는 데만 있어서도 워낙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기획부동산 뭐 제 친구가 기획부동산 산다고 해가지고 저는 기획부동산이다 다 이야기하고 지분이다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말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죠. 그 초등학교 친구인데 보통 기획부동산은 하면은 MGM 소위 MGM을 수당을 10% 정도 줘요. 10%.
그 기획부동산 이런 데 근무하면은 월급을 기본급 한 180만 원 일비라고 해서 하루에 뭐 5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럼 거의 180만 원, 150만 원씩 이렇게 기본급을 줘요. 밥값을.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하러 가보니까 강의하러도 가봤고 제가 친구 소개도 시켜봤는데 저는 친구 그냥 데리고만 오라 하더라고. 어디 가는지 말도 하지 말고 데리고만 오라 하고 설명 절대 미리 못하게 자기들이 설명하려고. 그 데리고 가니까 제 친구도 저는 그냥 데리고만 갔어요. 기획부동산 소개시켜달라 하길래 갔더니만 브리핑 이제 확인 설명이죠. 전부 뉴스 나왔던 거 이런 거 이게 요거 내가 지금 텔레비전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는데 제가 봐도 혹하고 아우 저도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KTX 공주역 근처에 이제 했는데 뭐 개발 계획도 이런 걸 자세한 거 뭐 그걸 가짜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진짜 보니까 정교한 도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복합 환승센터 생긴다 하더라고. 공주역에 이제 보통 보면 오송역이나 공주역 이런 데 보면 복합 KTX하고 이런 거 복합 버스하고 복합 환승센터 이런 게 생기긴 하거든요. 경기도 저기 오산에도 가보면 오산역 옆 앞에 그 버스 터미널하고 같이 있어요. 복합 환승센터예요. 그런 거 생긴다 하더라고요. 물론 생겨가지고 그 친구 어떻게 됐는지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봤어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지금 몇 년 동안 미안해가지고. 근데 뭐 저보고 사기꾼아 뭐 왜 이런 거 소개했냐 이렇게 연락은 안 오더라고. 저는 분명히 기획부동산이라고도 이야기했고 공유지분이라고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싶다 하더라고. 옛날에도 기획부동산에서 샀다 이러면서. 그럼 10%를 주는데 저도 10% 받아봤는데요. 현금으로 5만 원짜리 현금 신권 새 거 그냥 쟁반에다 넣어가지고 저도 뭐 한 몇천만 원 받아봤어요. 그 쟁반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면 막 박수치고 그래요. 그러면 회식도 또 밥값도 한번 내고 이래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계속 돈 벌었다고 박수치고 이러는데 나는 하나도 못하면은 다닐 수가 없어. 계속 민망해서.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사는 순간 기본급 150, 180 받은 거 몇 배 손해죠. 자기가 사는 순간. 안 사고는 못 다니지. 계속 어디다 전화했는지 계속 그냥 가만 앉아 있어가지고 일당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전화했는지 텔레마케트 그 목록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뭐 했는지 하루 종일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을. 그럼 결국은 한 건 자기 거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거 하는 순간 손해라고요. 기획부동산 수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이 지금 청계산 기획부동산 치니까 나오잖아요. 아마 팔아먹은 사람 구속됐을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그 이수봉 산꼭대기 그거 한 필지 그 개발되겠어 안 되겠어요? 청계산 산꼭대기가. 그 군부대 있잖아요. 또 그 청계산 가면 모든 우리 서울에 있는 산 거의 다 군부대 많아요. 청계산도 군부대 있죠. 그 개발 불가능입니다.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개발 자체도 안 돼요. 개발도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더라도 혼자서 한 필지 가지고 있으면 어디 또 누구한테 사기치가지고 팔 수도 있는데 5,000명 동의 다 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동의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수용돼가지고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청계산 산꼭대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 청계산 역 앞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개발을 했죠. 청계산 역 앞에 내곡동, 세곡동, 우리 서울에서는 곡소리 나는 데가 돈이 됐었어요. 제가 기신곡자라고 했는데 기신곡자는 아니고 물론 곡자인데 세곡동, 내곡동, 도곡동, 마곡동 이런 데 곡자 있는 데가 그 곡이라는 건 다 골짜기라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는 사대문안이 아니고 산골짜기라는 뜻이죠. 그런 곡자 완전 시골, 옛날로 보면 완전 시골이에요. 지금은 강남이 좋지만 옛날에는 강남은 사대문 아니고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완전 시골이었잖아요. 강남 이런 데가 광주군이었어요. 광주군. 경기도 광주군, 시흥군, 양주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 남양주도 다 양주군이었잖아요. 고양군 이렇게 4개 군이 다 수도권 감싸고 있었으니까. 뭐 요거는 직접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부한다고 하면 물을 수 있으니까요. 시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냐면 정부에서 자기 사기당한 채권을 양수해가지고 채권은 사고 팔 수 있거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고려신용정보주식회사에 채권 양도하는 것도 채권을 파는 거잖아요. 물권하고 채권, 민법에서 이제 물권, 채권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물권하고 채권.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요거는 민법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아주 뭐 이게 한 시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물권법에서 14문제 나오고요. 채권법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채권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게 한 10문제 시험에 나오고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물권인데요. 그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에서 14문제가 출제됩니다.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입니다. 그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으면 그 전세권은 주인 동의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경매 넘어가면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권도 있습니다. 전세금 안 내주면 경매 신청권도 있고 전전세권,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임차권은 아무리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어쨌든 민법에서 이거는 뭐 민법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요게 민법이잖아요. 요게 40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권법, 채권법에서 무려 25문제, 24문제가 나온다고요. 민법에서. 어쨌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이제 이런 민법 용어를 모르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게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검색하다 보면 아니면 말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진짜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맞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봐요. 어제도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뭐 고교생, 고등학생 애를 3명 가지고 남편이 각각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금사빠세요 이러더라고. 금사빠가 뭔지 알아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금사빠래요. 그 금사빠가 뭔지 검색해봤어 저도. 예, 신조 우리 몰라요. 그 금사빠는 다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사랑에 빠진 사람. 예, 맞아요. 금사빠 여자예요. 여자 고등학생 젊은 애인데 남자가 3명이나 애를 3명 낳는데 각각 3명 다 아버지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사랑에 빠졌대. 이제 4번째 또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영혼이 순수하니까 그래요. 그냥 사랑한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는 뭐 남자를 잘 믿지 않았는데 어쨌든 요즘은 너무 사람을 완전히 처음부터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잘해주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 갑자기 처음부터 잘해주는 사람이 사기치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뭐 미안해서 내가 뭐 해줄 거 없냐 스스로 물어보게 돼요. 어쨌든 이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자기 세입자,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전세 살고 있는데 그 1억 채권을 정부가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값을 그대로 나한테 1억 내주고 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채권 양도받았으니까 주인한테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주인한테 받아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주기를 바랬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걸 다 받아줄 수기도 쉽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갖다 정부가 다 또 보장해 준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분들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자살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 자살한 분들 보니까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떼 있다고 자살했다고 6천만 원, 8천만 원 떼 있다고. 돈 많은 사람이 볼 때 그 뭐 돈 6천만 원 때문에 죽기까지 할 필요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예, 전 재산이거든요. 6천만 원 모으려고 하면은 월급 200만 원 받으면 생활비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못 모아요. 6천만 원. 한 달에 막 10만 원씩 모으고 이러는데 그 6천만 원 모으려고 해서 아예 뭐 거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많이 자살한 분들이 보니까 다 1억 안 넘더라고요. 6천, 8천 이렇더라고.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당해가 자살한 분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무조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세 사기 피해 주택도 용어쟁이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라는 건 이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마 인도 이런 말 민법에서 많이 쓸 거예요. 인도. 주택을 인도받는다, 넘겨받는다. 그 말은 결국 이사해가지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 살고 있으면 인도받은 게 아니잖아요. 넘겨주는 거. 동산의 경우 움직이는 걸 동산이라고 하는데 동산은 그냥 넘겨주면 되는데 부동산은 명의를 넘겨주려면은 이제 등기 명의를 넘겨줘야 되죠. 만약 매매를 했으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물건을 줄 수는 없으니까. 자, 어쨌든 인도받았다 이 말은 이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 말은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실제 이사하고 살고 있어야 되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 근데 보통 확정일자도 뭐 안 받는 분들도 많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참 말들이 다 어려운데 임대인의 파산 회상 절차 또는 임대주택의 경매 공매가 개시되거나 임차인이 집행권한을 확보할 것. 집행권한이 참 말 다 어려운데요. 이런 용어들 모르는 거 나오면 인터넷으로 자꾸 검색해 보시고요. 집행권한을 옛날에는 채무명의라고 했습니다. 채무명의. 지금은 집행권한이라고 하는데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안 됩니다. 만약 예를 들면 뺨을 한 대 맞았다고 나도 복수한다고 한 대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둘 다 처벌받아요. 한 대 맞아도 때렸습니까? 증거를 입수해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서 뭐 징역을 살리든지 벌금을 내게 하든지 하지 같이 내가 자력구제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 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못 내주겠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그러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들어오면 계속 못 내주냐. 예, 안 내준다고 그냥 주인 거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돈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실제 저도 그런 걸 봤는데 중국 동포였는데 그는 무보정 월세예요. 보증금이 없어요. 그럼 월세가 40만 원이었는데 선수 예치금이라 해서 40만 원 내고 그냥 월세에 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미리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적냐면 계약서에 일시사용 임대차, 확약서 이렇게 적어요. 그냥 임대차가 아니라 일시사용 임대차는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특이하게 뭐라고 하냐면 3개월 계약서도 3개월간 계약을 적어요. 3개월간 적어 놓고 만약에 월세를 안 내거나 또는 안 나타나면 보통 월세에 보증금이 없으면 사람이 문 잠가 놓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타나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 특별히 약속하는 계약서를 적습니다. 그 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안 나타나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 놔도 된다. 안 됩니다. 자력구제는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돼요. 그런 것도 또 많아요. 예를 들면 상가인데 세입자가 장사하고 있는데 세입자 월세 안 낸다고 주인이 셔터 내리버리고 간판 떼버렸어요. 장사 못하게. 업무방해죄로 5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간판 떼고 셔터 내리는 게 빨리 해결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벌금 500만 원 내더라도 사실 그게 더 빨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채무명의, 이게 바로 집행권한인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가장 대표적인 게 성소 판결문입니다. 집행권한 이런 건 앞으로 아마 민법 용어는 모르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계속 인터넷으로 그냥 휴대폰으로 검색해봐요. 그때그때. 다음에 집에 가서 공부해본다. 쉽지 않아요.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모르는 거 나오는 거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공매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가 있까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가 있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사기 당했는데 만약에 1억에 다른 사람이 1억에 낙찰 받겠다고 하면 그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내가 1억 내고 내가 먼저 낙찰 받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거의 다 이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보면 경매 넘어가도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시세가 7억인데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하고 다 합해버리니까 9억이면 오히려 경매 넘어가도 받을 게 없죠, 거의. 받을 게 있으면 내가 그 돈 내고 내가 살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각각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빌라왕이 80억 재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못 내가지고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 종합부동산세 압류를 해버리면 80억 받을 때까지는 국세 우선주의에서 후순위 세입자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빌라가 전체 1000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은 1000분의 1을 해라. 1000분의 1. 모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이잖아. 합산.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합산이면 한 군데만 80억 받지 말고 1000개면 1000분의 1. 80억 중에서 1000분의 1만 요 주택에 대해서 먼저 떼가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뭐 80억 먼저 압류를 해버리니까 다른 세입자들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뭐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은 그 채권을 인수해가지고 대신 돈 내주고 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까 안심 전설자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 하고 자, 질문은 제가 마이크 끄고 다시 받겠습니다. 예, 일단 예. 아까